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태극기 혁명 운동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소미아라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협정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젯밤 자정 우리 시간 오늘 새벽 0시로 종료되기로 됐었는데 6시간 냅두고 어제 오후 6시에 이 문재인 정부가 일단 조건부로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반응이 아유 그래 잘 됐다, 그나마 잘 됐다, 큰일 날 뻔했다, 파국을 피하게 됐다 그러는데 어떤 파국이냐,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일으킬 뻔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보복을 한다,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한국 정부가 끊는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동안 북한 석탄 밀수하고 수주 정제유 갖다 준 거 다 걸어서 아예 세컨다리 보이콧을 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 철강에 대해서 관세 10% 이상 때린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2의 IMF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완전히 외교 관리를 무시하다시피 어마어마한 압박을 넣었습니까? 자, 이 정부가 한 설명은 우선 일제시대 때 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반대하면서 7월 1일자로 불소라든가 수출 규제를 몇 개 했고, 거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또 보복으로 지소미아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갈등인 정도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소미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사드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6년부터 사드 배치를 추진해서 1917년 3월 달에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는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천진에서부터 산동반도에 이르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다 이렇게 사전에 탐지하는 레이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17년 5월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좌빨 정부가 들어서니까 중국이 이 문재인 정부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3불 요구,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사드 추가로 배치하지 마라.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제 MD 체제에 참여하지 마라. 안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한국, 미국, 일본이 친하게 지내는데 이게 군사 안보 동맹으로 강화되면 절대 안 된다. 바로 이 세 번째 중국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겁니다. 한일 관계를 끊어놓고 그 때문에 미국 관계 끊고,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맺어온 삼각 안보 동맹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요구였고, 그것이 지소미아 파괴한 문재인 좌빨 정부의 본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주적은 중국입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께부터 미국 국무성 국방성은 중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 이 이론에 따라서 중국과 지금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홍콩의 독립 시위가 드디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부에 중국계 은행들이 예금 인출로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흔들리죠? 여러분, 중국이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되면 바로 미군이 북한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북한에 대한 폭격은 없을 겁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목표는 김정은 정부를 아예 친미 정부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거기다가 미군도 갖다 놓고 해서 중국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일단은 김정은 체제를 바꿔가지고 다른 놈 내세운다. 이거를 어렵게 레짐 체인지를 했는데요. 요즘 미국에서도 아주 쉽게 영어 씁니다. 맨 체인지.
사람 바꾼다 이게 김정은이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요. 이런 상황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통첩을 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우리하고 관계 끊고 갈 거냐? 중국 편으로 설 거냐? 너희들이 중국 편에 서면은 우리는 한미동맹 끊고 이제 보복하고, 쉽게 말해서 미국 조야, 미국 의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남한에도 맨체인지 문재인이부터 바꿔야 되겠다. 문재인 정권 교체까지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미국 압력에 결국 굴복을 해서 어제 조건부로 이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강경하죠. 아마 이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할지 하는 문제는 아마 조만간 오래 안 갈 겁니다. 한 달 안에 열리는 아마 아베와의 단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 문재인이 좌빨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할 때가 바로 저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 내정해 놓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조국이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반일 캠페인을 부르짖으면서 뭐 죽창가 얘기하면서 일본하고 지소미아 필요 없다 이렇게 달라들었는데, 정말 이 문재인 좌빨 정부는 외교에 무능하고 정말 무지합니다. 건드리면 안 될 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를 건드려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한미동맹이 깨지는 사태까지 몰고 갔다가 막판에 정신 겨우 차려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겠습니까? 미국 정부 비건 대표가 어제 분명히 말했죠. 지금부터 한미 관계는 재정립하겠다, 다시 정립하겠다. 과연 문재인이 좌빨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동맹인지 믿을 수 있는 정권인지를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문 집회하고 지금 문재인이 끌어다니는 저분들이 사기 탄핵한 사람들 중에 박근혜가 하도 무능해서 탄핵될 만했다고 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사드 배치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가 했죠. 지소미아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가. 이래도 무능합니까 박근혜가? 아닙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제대로 하고 최고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태극기 혁명 여러분들이 양보를 하나하나 받아냅니다. 자, 조국이 끌어내렸죠. 지소미아 이제 어쨌든 막판에 돌려놨죠. 문재인이 약세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연말 연초에 이제 나올 겁니다. 문재인이 이제 미국이 딱 문재인이 여건 미국 프레임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이제 문재인이 목줄을 팍 잡아가지고 끌어낼 날 멀지 않았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 문재인 정권 해치웁시다. 여러분, 자, 구호 한번 외칩시다. 아까 했죠.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김정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입니까? 동맹은 공통의 적을 갖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통의 적은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적해야 될 적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적은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전제주의와 억압하고 있는 전제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종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적은 불법 탄핵을 저지르고 개혁 보수를 자처하며 우리 보수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는 가짜 보수와 주사파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적은 명백하고 우리가 그 적들 앞에서 가열차게 싸운 것을 미국은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협력해야 될 세력이 누구인지 두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태극기 세력이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적들은 모든 언론과 화력을 동원해서 반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미와 미군 철수를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명명백백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미국이고 한미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미군 철수와 반미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선 전과 총선 후의 그들의 스탠스입니다. 총선 전에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집요하게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그 반미의 행태를 보고 깨어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반미를 여론 조작을 할 것이고 교묘하게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잠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들의 반미 책동은 전면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만이 반미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중동을 보십시오. 조중동의 사설과 조중동의 논조를 읽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반미를 교묘하게 여론 가운데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조중동에게 경고합니다. 비열하고 교묘한 여론 조작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치열하게 싸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저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것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침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 일에 동참하기를 호소해드리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최후보로 한미일 동맹을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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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최후의 보루 한미일 동맹을 끝까지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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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하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한동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지금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에서 도태우 변호사님을 돕고 있는 편집위원 박종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책 한 권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책은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단순한 도전이라기보다는 도태우 변호사님의 가치 전쟁에서 도전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그냥 그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님을 이 책을 읽으시면 아시게 될 텐데요. 이 책은 21세기에도 공산주의와 싸우는 나라 대한민국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주사파, 그리고 특히 보수 표방 주사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권씩 구매하시고 또 주변에도 진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에 대한 도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누가 공격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입니다. 저들은 집요하게 헌법 3조와 4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3조와 4조가 무엇입니까? 2천만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위대한 성각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확립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어땠습니까? 정권을 잡자마자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에서 자유를 빼앗는 개헌을 시도했고, 최근에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원 2명을 돌려보내는 헌법 3조 우리 영토 조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기필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 기세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헌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촛불이 모인다고 헌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헌법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입니까? 보수 표방 주사파입니다. 이들은 소위 전향 주사파들은 합리적인 보수, 따뜻한 보수인 척하지만 그 위선적인 가면 뒤에는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공산주의의 다름 아닌 황장엽 주사파를 실현시키려는 위험한 목적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헌법 3조에 입각해서 휴전선 이북의 동포들에게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담대히 선포한 위대한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수정당 안에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선전선동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보수를 지키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결코 공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주사파 세력 몰아내고 자랑스러운 헌법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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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탄핵은 무효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예,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탄핵이 왜 무효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저 통합의 허실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연 풀려나실 수 있는지를 듣고 싶으십니까?
탄핵이 무효인지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 연사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 행진이 있기 때문에 왜 탄핵이 무효인지는 요 옆에서 책을 파니까 사 주실 거죠? 네. 탄핵이 왜 무효인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국가기관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한 개인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단임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께서는 한 개인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로서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탄핵을 당하면 헌법재판소 재판법에 따르면 5년간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공무단임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핵 소추나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정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정 절차의 원칙을 존중받아야 하고, 거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죠. 여러 가지 탄핵 소추가 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잘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헌법의 원리인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국회는 12월 3일 탄핵을 소추한 다음에 아무런 조사도 없이 고작 신문 언론에 난 기사와 그 다음 검찰의 공소장만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탄핵 무효 맞죠? 탄핵 재판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수사 중인 사건, 소추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 관련 기록은 달라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 규정에 위반해서 2번에 걸쳐서 특검과 검찰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처음에 그것을 거부하자 재차 달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검찰이 그 자료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명백히 위반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자료를 받은 것은 잘못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것이 단순하게 32조 단서를 위반했네 안 했네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당시에 그 수사 기록을 받지 않았더라면 3월 10일까지 헌법재판, 탄핵재판을 마치고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검찰에서 수사한 수사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탄핵 소추된 사실과 관계된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리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한다 치더라도 일주일에 5번씩 하고 주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정한 3월 10일까지는 헌법재판을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쵸? 네. 근데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잘못됐죠? 네. 그럼 또 질문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3월 10일 날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제대로 헌법재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안 하고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자, 그러면 모자란 증거, 부족한 증거를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어요? 못해요. 왜? 증거가 그때까지 탄핵재판에서 조사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사한 자료만을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었어요. 자,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3월 10일 날 만약에 그날 탄핵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수사 기록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한 결과만을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 탄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수사 기록이 없이 만약에 그냥 계속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절대 3월 10일에 끝내지 못한다. 언제쯤 끝났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탄핵 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32조 단서에 반해서 수사 기록을 받아본 게 얼마나 불법적이라는 거, 박근혜 대통령을 그들이 탄핵하게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면 탄핵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에 관한 규정과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서로 다르면 형사재판을 따르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럼 형사재판을 따르려고 하면은 몇 가지 반드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 다 아시죠? 두 번째,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있어요. 공소장만 보내야지 거기에 증거 붙여서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증거조사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증거조사. 자, 세 가지만 딱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무죄가 추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증거를 재판부가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증거를 대통령이 그걸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 관련된 증인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조 단서에 반해서 기록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도 받았어요.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그 기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거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증거를 이미 받아봤다는 얘기죠. 증거조사를 하지도 않은 증거를 받아서 재판장들이 검찰이 기소한 그 수사 기록을 보면 그 수사 기록의 내용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들만 있잖아요. 그거를 그럼 재판관들이 다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겠어요? 대통령 공범이니까 인정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습니까? 반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증거조사의 절차나 원칙에도 반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32조 단서에 반해서 그 수사 기록을 위법적으로 받은 것은 단순하게 32조 단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자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게 돼 있는 모든 절차 원칙을 사실상 다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사실상 인정된다고 이미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3월 10일까지 끝낸다고 결정해 놓고 그리고 마구 진행한 거예요. 탄핵 무효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앞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탄핵이 왜 무효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단단해지고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에 쏘가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동과 유언비어에 쏘가서 촛불을 든 분들이
우리의 설명을 잘 듣고 자신들이 속아서 촛불을 들었음을 알고 반성을 하고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 석방해서 우리 옆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죠.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가 탄핵이 무효라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대통령이 탄핵이 무효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 지금 저희 구치소에 계시면 되겠어요?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68일이 지났고 12월 15일 전에 성모병원에서 지금 구치소로 서청대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보수우파에 있는 국민 중에 그 누구도 대통령께서 서청대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려나겠지, 그리고 뭐 가시더라도 곧 풀어주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12월 15일 되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병원에서 서청대로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형집행정지에 함께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그리고 10만 명이 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워서, 문재인이 우리가 무서워서 박근혜 대통령 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형집행정지에 동참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네, 탄핵 무효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5%! 네. 각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겠습니까? 2018년도에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에 총 25명 중에 24명이 더불어 출신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31명의 도의원, 지역구 의원 중에 130명을 차지했습니다. 무려 99%입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조금 지난 이 시점에 그 지지율이 어디로 갔느냐? 어떤 분 현재 5%의 지지율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1년여 전에 도의원 99%를 차지했던 그 지지율이 5%로 뚝 떨어졌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현재 전화조사업체라는 그 여론조사업체가 얼마의 지지율을, 문재인의 지지율을 발표하고 있습니까? 매주 발표하고 있지요. 요즘은 47%, 48%의 지지율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일까? 거짓일까?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여론조사 업체 우리 우파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까? 해서 저는 할 수 없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1차 제가 2,500명 이상 조사를 했을 때, 중간 발표를 했을 때 서울, 경기도에서 2,500여 명 조사를 했을 때 문재인의 지지율이 29%를 조금 넘었습니다. 자, 11월 초에 와서 서울, 경기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 약 6,200여 명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 서울시 25개구 1회 이상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해본 결과 3,550명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 3,550명의 조사 중에 몇 퍼센트가 나왔냐? 벌써 답을 공개를 해버렸네요. 몇 퍼센트입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길거리에서 길을 막고 물어본 결과 얼마냐? 24.3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길거리 밑의 지지율 24.31%를 그냥 듣고 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현재 전화조사업체가 매주 그 언론사들의 비용으로 전화조사업체가 발표하는 그 지지율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선거 결과가 거짓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어쩌면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체로는 24.31%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자, 이것은 남녀 비율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의 지지율이 다소 높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 남자들은 지지율이 이건 비율이고요. 또 다음. 네, 남자들은 20.47%의 지지율이 나왔고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다음. 여자들은 27.82%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길거리에서 길을 막고 물어봤을 때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문재인 지지율이 길거리미터 지지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 강북 지역에서 다소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북쪽에 있는 구에서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25.31%,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는 22.73%입니다. 자, 강남이라고 해도 우리가 금천구나 구로구는 다소 더불어의 지지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온 곳인데 그런 지역을 다 포함해서 22.7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요것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낮은 곳, 가장 낮은 곳부터 5위까지 뽑아봤습니다. 가장 낮은 곳 어디냐? 용산구 이촌역에서 조사를 했을 때 조사 인원이 276명, 꽤 많은 수치입니다. 불과 2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문재인의 지지율 얼마 나왔냐? 10.15%입니다. 10.15%! 이 정도의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 구청장 24군데 96%를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요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 문재인의 지지율 24.31% 길거리미터 나왔는데, 우리가 동대문구 그 경동시장 주변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들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곳은 경동시장은 서울시 각 지역에서 그 경동시장, 양령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24.3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사와 거의 일치하지요? 네,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